서울 한복판,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는 오후 시간입니다. 오랜 세월을 지나온 도심 거리에는 크고 작은 빌딩이 숲처럼 들어서 있습니다. 그 사이로 붉게 물든 은행나무와 단풍나무들이 어우러져 삭막한 회색 도시에도 계절의 변화를 느끼게 해줍니다. 바쁜 발걸음으로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 속에서 한 버스 정류장에 나이 지긋한 두 노인이 천천히 걸어옵니다. 시간을 보니 오후 2시, 시내를 순환하는 버스가 곧 도착할 예정입니다. 두 노인 중 한 사람은 서재일 할아버지입니다. 키는 크지 않지만 자세가 꼿꼿하며 걸음걸이가 야무집니다. 얼굴에는 잔주름이 가득하지만 눈빛은 날카롭고 이지적인 분위기를 풍깁니다. 머리카락은 짧게 정돈되어 있고 옷차림은 수수하되 깔끔한 편입니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걸어오는 또 다른 노인은 한우석 할아버지입니다. 훤칠한 체격에 오른쪽 다리를 조금 절뚝거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 발 한 발 걸음을 옮길 때마다 조심스럽게 땅을 디디는 모습에 다리에 오래된 부상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두 노인은 서로 처음 만난 사이는 아닙니다. 이미 몇 번 같은 버스를 함께 탔고 서로 얼굴은 익히 아는 사이입니다. 다만 아주 긴밀하게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친분이 깊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비슷한 시간, 동일한 노선 버스를 타다 보니 서서히 말을 트게 되었고 그 결과 어느 정도 안부 인사를 주고받는 사이로 발전한 것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참 좋습니다. 먼저 말을 꺼낸 것은 우석입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맑은 하늘을 잠시 바라보고 다시 시계를 확인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가을이라 그런지 공기도 시원하고 거리 풍경도 멋져 보입니다. 제일이 미소를 지으며 화답합니다. 두 사람은 버스를 기다리며 간단한 대화를 나눕니다. 정류장에는 이미 몇 명의 승객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이 노선은 도심을 크게 한 바퀴 도는 형태여서 매번 유동 인구가 많은 편입니다. 조금 지나자 옛 모델의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합니다. 출입문이 열리고 줄을 선 승객들이 하나둘씩 올라탑니다. 두 노인도 여유롭게 승차합니다. 버스 안은 예상보다 사람들이 많습니다. 좌석은 거의 꽉 차 있고 통로에도 서 있는 승객들이 꽤 있습니다. 운전기사는 서둘러 문을 닫고 버스를 출발시킵니다. 괜찮으시면 여기 앉으시겠습니까? 한 젊은 여성이 앞자리에서 일어나 제일에게 자리를 양보합니다. 제일은 깜짝 놀라며 손사래를 칩니다. 아이고, 저는 괜찮습니다. 다리가 불편해 보이는 분이 앉으셔야지요. 그는 무심코 옆을 돌아봅니다. 우석이 오른쪽 다리를 절뚝거리는 걸 알기에 먼저 우석이 앉도록 권합니다. 우석은 미안한 듯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 천천히 앉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석이 젊은 여성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여성은 밝게 웃으며 다시 뒤쪽으로 이동합니다. 제일은 우석 옆에 서서 손잡이를 잡고 균형을 잡습니다.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우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오랜 시간 몸을 지탱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래도 자리를 얻어 앉았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버스 중간쯤에서 말다툼 비슷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누군가 거긴 노약자석인데 하고 말하자 상대방이 나도 피곤하다며 거칠게 대꾸합니다. 그쪽을 흘끗 보니 팔에 문신이 새겨진 젊은 남성이 노약자석에 앉아 다리를 쭉 뻗은 채 반말을 뱉는 모습이 보입니다. 마치 시비를 거는 듯한 태도입니다. 주변 승객들은 위축된 표정으로 차마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일과 우석도 그 소리를 듣고 흘끗 바라보지만 굳이 개입할 상황인지 고민합니다. 우석은 일단 자리에 앉아 있고 제일은 자신이 서 있는 위치에서 멀리 떨어진 문제에 관여해야 하나 망설입니다. 문신 남성은 옆자리 노인에게 나이 많다고 다 양보받으려 하지 말라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노인은 서운한 표정으로 몇 마디 변명하지만 곧 고개를 떨굽니다. 별수 없이 그냥 지나가려는 듯합니다. 버스 안 공기가 순간 불편해집니다. 하지만 문신 남성은 이미 승리한 듯한 표정으로
이어폰을 꽂고 창문 밖을 쳐다봅니다. 우석은 씁쓸한 얼굴로 시선을 거둡니다. 요즘도 저런 일이 종종 있군요. 우석이 작게 중얼거립니다. 제일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도 사람 사이의 배려는 여전히 부족한 듯합니다. 버스가 한참을 달려 다음 정류장에 도착합니다. 몇 명이 내리고 또 몇 명이 탑니다. 우석은 자리에 앉은 채 창밖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문득 오른쪽 다리를 살짝 주무릅니다. 그 모습을 본 제일은 낮은 목소리로 물어봅니다. 다리가 많이 아프십니까? 조금 괜찮아지고 있긴 합니다만 오래 서 있으면 통증이 심해집니다. 옛날에 크게 다친 후로 계속 이러네요. 그렇군요. 혹시 치료는 받으셨습니까? 예전에 여러 번 시도해봤지만 이미 뼈가 잘못 붙어버린 대다 신경 손상도 있어서 지금은 그냥 재활 운동 정도만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제일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는 우석이 사는 동네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평소 이런 버스를 타고 다니며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겠다고 생각합니다. 우석의 표정에는 오랜 세월 체념과 인내로 다져진 흔적이 있습니다. 이윽고 버스가 흔들리며 급하게 속도를 줄입니다. 앞쪽에서 갑작스러운 끼어들기 차량이 있었는지 운전기사가 경적을 울리며 버스를 세웁니다. 그 바람에 서 있던 제일이 비틀거리며 중심을 잃습니다. 균형을 잡으려다 우석에게 몸이 약간 부비집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많이 놀라셨겠네요. 둘은 안도의 웃음을 짓습니다. 순간적으로 넘어질 뻔했으나 별다른 부상 없이 지나간 것입니다. 운전기사는 백미러로 뒤를 확인하면서 짧게 사과합니다. 급브레이크 밟아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다시 출발한 버스는 도심 중심부로 향합니다. 차창 밖에는 수많은 간판과 인파가 보입니다. 제일이 무심결에 우석의 다리를 다시 한번 봅니다. 다리 부상 때문에 많이 불편해 보이는데 그는 묵묵히 참으며 살아온 듯 보입니다. 제일은 왠지 모를 호기심이 생깁니다. 이 사람은 어떤 과거가 있길래 이렇게 절뚝거리면서도 강인한 모습을 유지하는 걸까? 한편 우석 역시 제일의 자세와 말투가 예사롭지 않다고 느낍니다. 허리가 꼿꼿하고 왠지 모르게 무술을 익힌 사람 같은 분위기가 스칩니다. 그렇게 오후 2시의 짧은 여정이 끝나고 두 노인은 비슷한 타이밍에 버스에서 내립니다. 우석이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제일이 슬쩍 팔을 잡아 부축해 줍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같은 방향이신가요? 우석이 물어봅니다. 제일은 네, 저도 이쪽 골목으로 가면 집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우석은 반가워하며 저도 비슷한 방면입니다. 같이 걸으시죠라며 미소를 짓습니다. 그날 이후 두 노인은 같은 버스를 타고 내리는 일이 잦아집니다. 우석은 건설회사를 은퇴한 후 사는 곳은 서민 아파트 단지입니다. 제일은 작지만 조용한 빌라에서 혼자 지냅니다. 어느덧 두 사람은 아예 시간을 맞춰 이 버스를 함께 타고 함께 내리는 사이가 됩니다. 그 사이 한두 달이 흐르자 둘은 서로의 일상을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저는 젊었을 때 사고가 한 번 크게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기계에 끼어서 다리를 다쳤지요. 우석이 어느 날 거리의 벤치에서 쉬면서 조심스레 말합니다. 그 이후로 제대로 걸을 수 없는 날이 많았는데 운 좋게 수술은 받았습니다. 그래도 신경이 다친 건 어쩔 수 없더군요. 아내가 있어 한동안 보살펴 주었는데 지금은 혼자 삽니다. 아, 그러셨군요. 저도 사실 혼자 지냅니다. 젊을 때 결혼 운이 없었는지 결국 독신으로 지냈습니다. 제일이 대답합니다. 우석은 약간 놀란 표정으로 제일을 훑어봅니다. 가족이 전혀 없으신가요? 조카들이 있긴 합니다만 다들 외국에 살고 있어서 거의 왕래가 없습니다. 이젠 그냥 이렇게 지내는 것이 편합니다. 두 사람은 닮은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과 떨어져 있든 혹은 가족 없이 혼자 살든
결국 노년의 삶의 무게를 묵묵히 견디며 살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말입니다. 특히 우석은 제일에게서 알 수 없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그의 침착한 말투와 기품 있는 태도는 분명 평범한 노인과는 조금 달라 보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평소처럼 두 노인은 버스에 오릅니다. 이 노선은 마침내 푸른 숲공원 앞을 지나 시외 쪽으로 가는 길이 이어집니다. 제일과 우석은 버스 뒷자리에 나란히 앉아 창밖을 구경합니다. 그런데 중간 정도 왔을 때 버스 안에 또다시 소란이 생깁니다. 앞자리에 앉은 신사가 뒷사람과 말다툼을 시작한 것입니다. 앉는 건 좋은데 다리를 왜 이렇게 벌리고 앉으십니까? 옆자리 사람이 불편하잖아요. 회색 양복을 입은 중년 사내가 호통치듯 말합니다. 뒷자리에 앉은 남성은 험상궂은 인상은 아니지만 거칠게 대응합니다. 내가 앉고 싶은 대로 앉겠다는데 뭔 상관인데요. 남한테 간섭하실 거면 개인 택시 타세요. 둘 다 기가 세게 보입니다. 서로 소리를 높이자 승객들 시선이 모두 그쪽으로 쏠립니다. 우석과 제일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봅니다. 마침내 운전기사가 마이크로 서로 조금씩 양보하시고 싸우지 마세요라고 개입합니다. 그제야 중년 사내가 투덜거리며 자리를 좀 옮기고 뒷사람도 다리를 좁힙니다. 큰 충돌로 번지지는 않았으나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제일은 한숨을 내쉬고 우석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화를 내기도 지칩니다만 때론 저렇게 사소한 시비가 큰 싸움으로 번지기도 하더군요. 맞습니다. 저 역시 예전 같으면 나서서 말렸을 텐데 다리가 불편해서 그런지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험악했던 분위기가 차츰 정리되고 버스는 다시 평온을 되찾습니다. 두 노인은 그저 서로의 옆에서 한적하게 창밖의 풍경을 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사건이 두 사람 앞에 벌어집니다. 해질 무렵 버스가 거의 막바지 노선에 다다를 때쯤 차내에 남은 승객은 서너 명뿐입니다. 기사도 피곤해 보이고 제일과 우석도 창문으로 붉어진 노을을 감상하며 멍하니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 좌석에 앉아있던 젊은 남자가 느닷없이 우석의 지갑을 슬쩍 빼내려 합니다. 우석이 모르는 사이 청년의 손이 우석의 뒷주머니로 조심스럽게 뻗어드는 것입니다. 제일은 우연히 그 장면을 목격합니다. 긴장한 표정으로 우석에게 경고하려다 순간 청년과 눈이 마주칩니다. 그 청년은 제일을 향해 쉿하는 표정을 짓더니 지갑을 잡아채서 달아나듯 버스 뒤쪽으로 가려 합니다. 버스가 막 정류장에 서려는 찰나입니다. 이대로 두면 우석 할아버지가 큰 낭패를 볼 거야. 제일은 고민할 겨를이 없습니다. 청년이 내리기 전에 뭔가 해야 합니다. 결국 제일은 순간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청년의 손목을 잡아채듯 쥡니다. 청년은 놔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 남의 지갑을 훔쳤습니다. 똑똑히 봤습니다. 제일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합니다. 청년은 눈을 부릅뜨고 반항합니다. 증거 있어요? 뭔 소리야. 이놈의 영감이 헛걸봤네. 하지만 그의 왼손에는 우석의 지갑이 반쯤 빠져나온 상태로 들려 있습니다. 제일이 그 손을 꽉 붙듭니다. 우석은 뒤늦게 상황을 알아차리고 다급히 가방을 내려놓으며 뒤를 돌아봅니다. 내 지갑이. 이봐요. 그거 제 겁니다. 청년은 사색이 된 얼굴로 기사가 문을 열자마자 도망치려 시도합니다. 하지만 제일의 힘이 생각보다 강해 청년은 쉽게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마침 차 밖에 있던 한 경찰관 교통정리를 하던 중이 버스 내부 소란을 듣고 뛰어 올라옵니다. 무슨 일입니까? 경찰관이 묻자 제일은 이 친구가 노인의 지갑을 훔치려 했습니다라고 짧게 설명합니다. 우석도 제 지갑을 뒷주머니에서 빼내려던 걸 이분이 잡아주셨습니다라며 맞장구 칩니다. 청년은 별다른 변명을 못한 채 허둥지둥댑니다. 결국 경찰관은 청년을 바로 체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소매치기를 붙잡아 주시다니
두 분 감사드립니다. 경찰관이 제일과 우석에게 고개 숙여 인사합니다. 청년이 아오, 좀 봐주라 하고 투덜거리지만 경찰관은 단호하게 그를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버스 안은 짧은 소동 뒤에 다시금 고요해집니다. 우석은 잃어버릴 뻔한 지갑을 품에 꼭 안고서 제일을 바라봅니다. 이렇게나 빨리 눈치채시다니 대단하십니다. 아닙니다. 우연히 봐버렸을 뿐이지요. 제가 오히려 놀랐습니다. 버스 기사는 제일에게 멋지셨습니다. 덕분에 소매치기를 잡았네요라며 칭찬을 건네고 나머지 승객들도 고마움을 표합니다. 우석은 더욱 놀라운 마음이 듭니다. 제일이 가녀린 체구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락부락하거나 특별히 힘세 보이는 체격도 아닌데 손목을 잡는 동작이 굉장히 날쌔고 정확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마치 훈련받은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날 밤 우석은 집에 돌아왔어도 그 사건을 잊지 못합니다. 서재일이라는 사람이 단순히 참견을 잘하거나 용감하기만 한 노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의 동작이 너무 자연스럽고 범인을 제압하는 노련함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분명 뭔가 사연이 있는 분인 듯한데 우석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다리를 주무릅니다. 오른쪽 다리가 욱신거려 잠을 이루기 쉽지 않습니다. 나도 예전에 건강했더라면 저런 소매치기를 잡을 수 있었을까? 아니면 애당초 군대에서 크게 다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지도. 우석은 멍하니 옛날을 떠올립니다. 20살 무렵 군 복무 중 차량 사고로 무릎을 크게 다쳐 의병제대한 기억입니다. 그때 이후로 계속 다리를 절게 되었고 한동안 재활치료에 매진했지만 완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또 부상을 입어 다리가 더 나빠졌습니다. 여러 변수를 겪으며 인생이 꼬인 듯하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흐트러지지 않으려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다음 날 오후 우석이 평소처럼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제일이 벌써 와 있습니다. 우석은 반갑게 손을 흔들고 제일도 잔잔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어제 사건 아직도 생각납니다. 진짜 대단하셨습니다. 우석이 칭찬하자 제일은 쑥스럽다는 듯 고개를 젓습니다. 대단하긴요. 그냥 놓치면 더 큰 문제겠다 싶어 제지했을 뿐입니다. 혹시 전에 경찰이나 군인으로 근무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동작이 보통 내기가 아니시던데. 하하,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좀 젊을 때 호신술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제 일은 대충 얼버무립니다. 우석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지만 더 캐묻지는 않습니다. 둘은 버스가 오기까지 다시금 이런저런 얘기를 나눕니다. 그러나 우석은 알게 모르게 제일에게 묘한 경외심을 갖게 됩니다. 이분 뭔가 깊은 과거가 있는 것 같은데 나처럼 그저 평범한 노인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겨울이 다가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고 두 노인은 더욱 따뜻한 옷차림으로 버스를 탑니다. 자주 만나다 보니 이제는 각자 사소한 집안일이나 건강 상태를 묻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제일은 허리나 손목에 관절통이 생겼다고 말하고 우석은 무릎이 저려서 밤에 수면이 어렵다고 하소연합니다. 그러면서도 서로 꾸준히 걷고 스트레칭도 하면서 건강 챙기자며 다짐하곤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석이 제일에게 식사를 한번 대접하고 싶다고 제안합니다. 이렇게 매일 버스에서 만나고 또 제 지갑을 도둑 맞을 뻔한 걸 막아 주신 은인인데 제가 밥이라도 한 끼 사고 싶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오늘 저녁 시간 어떠세요? 하하, 별로 대단한 일도 아닌데요. 그래도 저도 마다할 이유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리하여 둘은 버스에서 내려 근처 서민식당으로 함께 향합니다. 식당은 아담하고 주인도 노인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우석은 메뉴를 골라 오리탕을 주문합니다. 몸보신에도 좋다며 제일도 흔쾌히 잘 먹겠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이 폴폴 나는 오리탕이 나옵니다. 두 노인은 푸짐하게 담긴 국물과 부드러운 오리고기를 보며 군침을 삼킵니다.
추운 날씨에 딱 제격입니다. 둘은 젓가락을 들고 고기를 한 점씩 집어 먹으며 식사를 즐깁니다.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후 우석이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집니다. 제일님은 젊으셨을 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괜히 염치 없지만 평소 궁금했습니다. 제일은 잠시 고민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확실히 다른 사람에게 밝히기 어려운 과거가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한두 달 동안 우석과 친분을 쌓으며 어느 정도 마음을 열었다고 생각했는지 얘기를 해보려는 듯 입을 엽니다. 사실 군에 입대한 뒤 특수부대에서 복무했습니다. 그런데 군대라는 조직 특성상 제 활동은 밖에 잘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제대 후에도 몇몇 정부 관련 일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남에게 말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특수부대라 그럼 역시 그 실력은 그냥 호신술 정도가 아니군요. 우석이 감탄하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제일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시절 여러 위험한 임무를 맡았는데 솔직히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도 많았습니다. 저녁 후에는 되도록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사실 전방에서 근무하다가 사고를 당해 이렇게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재활치료 중에 제대했는데 그 후로도 현장에서 일하다 또 부상을 입고 결국 다리가 이 모양이 되어버렸습니다. 우석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해집니다. 제일이 자신의 과거를 조금씩 털어놓으니 자신 역시 과거 아픔을 공유해도 되겠다고 느낍니다. 둘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이어갑니다. 식사를 마치고 국물까지 깨끗이 비웁니다. 몸이 한결 뜨거워지고 땀이 살짝 맺힙니다. 둘은 식당 밖으로 나오며 잘 먹었습니다 하면서 작게 웃습니다. 그 길로 주변 카페에 들러 차를 한 잔 더 마십니다. 이때 우석은 용기를 내어 다시 한번 묻습니다. 특수부대에서 하셨던 임무가 지금도 가끔 떠오르나요? 마치 악몽처럼요. 네, 맞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잠잘 때 문득문득 떠오릅니다. 제 손에 피가 묻었다고 생각하니 그 죄책감이 제 발목을 잡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젠 시간이 많이 흘러서 조금 무뎌졌습니다. 제일이 약간 흔들리는 시선으로 말합니다. 우석은 그를 바라보며 자신의 오른쪽 무릎을 어루만집니다. 저도 이 다리만 보면 군 시절 때 사고가 떠오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인지 모르겠네요. 둘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봅니다. 오래전 과거에 겪었던 아픔과 시련이 다른 형태로 몸과 마음에 남아있지만 이제는 어찌됐건 노년의 평온한 일상을 누리고 있으니 그 자체가 하나의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 중반 공교롭게도 두 노인은 버스에서 아찔한 상황을 또 맞닥뜨립니다. 한가한 오후 시간이라 버스가 비교적 텅 비었는데 정류장에서 중학생 남매로 보이는 아이 둘이 올라탑니다. 남매는 맨 뒷자리로 가서 장난치듯 웃으며 꽤 신나합니다. 그런데 버스가 달리던 중 아이들 중 한 명이 갑자기 지갑 하고 외칩니다. 알고 보니 남매 중 누나가 자신의 지갑을 분실한 것입니다. 그 아이는 주위를 살피더니 누군가 훔쳐갔다고 결론 짓습니다. 버스 안에는 승객이 몇 명 없는데 마침 뒷자리 맞은편에 앉은 중년 남성을 의심합니다. 아저씨가 제 지갑 가져갔어요. 내놔요. 남성은 황당하다는 듯 반응합니다. 내가 왜 내 지갑을 가져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아이와 남성이 소리 높여 다투자 운전기사가 그게 무슨 일이죠? 하고 마이크로 묻습니다. 남성은 강하게 부인하지만 중학생 누나는 아까 분명 제 옆에 앉았다가 자리 옮기셨잖아요. 라고 울먹입니다. 상황이 꼬이려 하자 다른 승객들도 뒤를 돌아보며 어수선해집니다. 이때 제일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는 아이와 남성을 차례로 봅니다. 침착하시죠. 일단 제가 조금 도와드릴까요?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합니다. 아이는 목소리를 줄이려 했으며 네, 찾고 싶어요. 지갑 없으면 집에 갈 차비도 없고라고 말합니다.
남성은 말도 안 되는 누명이라며 계속 부인합니다. 제일은 고개를 끄덕이고 운전기사에게 죄송합니다만 혹시 이 버스에 CCTV가 있으면 확인해 보실 수 있을까요? 라고 제안합니다. 기사는 네. 몇 분 뒤에 정류장에 서면 제가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버스가 다음 정류장에 도착하자 기사는 안전하게 차를 세우고 뒷문 근처에 설치된 CCTV 모니터를 간단히 돌려봅니다. 잠시 뒤 기사의 표정이 굳습니다. 글쎄요. 아까 조금 수상한 움직임이 보이긴 하네요. 남성분, 잠깐 같이 내려서 경찰의 사실 확인을 좀 받으셔야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남성은 시뻘개진 얼굴로 내려서 뭐 하라는 거냐 하고 반발하지만 제일이 곁에서 조용히 말합니다. 만약 결백하시면 경찰서 가서 금방 증명되실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따로 부인하셔도 더 미심쩍을 뿐입니다. 남성은 땀을 뻘뻘 흘리며 부정하지만 아이는 우리 지갑 돌려주세요 하며 울먹입니다. 우석도 불안한 표정으로 사태를 지켜봅니다. 마침 이 버스에 또 다른 승객이 휴대폰으로 신고를 했는지 몇 분 뒤 경찰관이 정류장으로 출동합니다. 결국 확인 결과 남성의 가방에서 아이 지갑이 발견됩니다. 남성은 당황해서 우연히 들어간 것이라고 떠보지만 경찰관이 비웃으며 CCTV상 소매치기 모습이 찍혔습니다라고 하자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합니다.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지갑을 되찾습니다. 우석이 본의 아니게 다시 한번 소란을 목격하고 제일이 주도해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도 제일은 무리한 힘을 쓰지 않았지만 침착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해 아이의 지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경찰차가 남성을 태우고 떠나고 버스는 다시 출발합니다. 아이 남매는 제일과 우석에게 연신 감사해야 합니다. 제일은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라며 손사래를 칩니다. 우석은 이번에도 이분 대단하네라는 존경심을 느낍니다. 며칠 뒤 우석은 자신의 집으로 제일을 초대합니다. 늘 식당에서만 만나니 우리 집에서 차 한잔 하시지요라는 제안입니다. 제일은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약속된 날 오후 두 사람은 함께 버스를 타고 우석의 집 근처 정류장에 내립니다. 우석이 사는 곳은 도심 외곽의 서민 아파트 단지입니다. 건물 외벽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지고 시설도 오래되어 보이지만 동네 분위기는 한적하고 조용합니다. 우석의 집은 2층으로 엘리베이터가 없어 계단을 오르는데 다리가 불편한 우석에게 조금 힘든 일입니다. 제일이 옆에서 부축을 하며 천천히 올라갑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담하지만 깔끔하게 정돈된 방이 보입니다. 낡은 가구와 소박한 인테리어가 집주인의 검소한 성격을 엿보이게 합니다. 자, 들어오세요. 커피를 드릴까요? 아니면 차. 커피면 좋겠습니다. 제일이 앉아 쉬고 우석은 부엌에서 커피를 준비합니다.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지고 제일은 거실 한쪽 벽에 걸린 사진들을 살펴봅니다. 다양한 시절의 우석 모습이 찍혀 있는 사진입니다. 결혼식 때 사진, 군복 입은 옛날 사진, 그리고 나이 지긋한 여성이 함께 나온 사진도 있습니다. 그 사진은 제 아내입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저 때는 참 행복했어요. 우석이 돌아와 제일에게 커피를 건네며 말합니다. 제일은 조용히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괜한 걸 봤네요.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누군가에게 제 지난날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게 반갑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십니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들어오고 난방을 크게 틀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잠시 후 우석이 무릎 담요를 덮으며 말합니다. 사실 마음속에 오래 지닌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일님께만은 털어놓고 싶은데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우석은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군 시절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0살 무렵 전방 부대에서 근무할 때 차량 사고로 크게 다친 일. 그 후 제대에서 여러 일을 전전하다 건설 현장에서도 추가 부상을 입어 다리가 완전히 망가졌다는 것. 그리고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혼자가 되었다는 것. 그 모든 과정을 담담히 풀어놓습니다. 제일은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며 우석의 아픔을 진심으로 공감해 줍니다. 우석의 눈가에 이슬이 맺히지만 그는 울음을 참으며 끝까지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결국 저도 인생 절반을 거의 절뚝거림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일찍 세상 떠난 아내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픕니다. 자식도 없고요. 자연스럽게 왜 내 인생은 이토록 불공평한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 저도 어쩌면 다르지 않아요. 저는 임무 수행 중에 다친 곳은 없지만 대신 마음에 상처가 많습니다. 제일이 부드럽게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제겐 큰 비나 천둥이 칠 때면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도무지 지울 수 없는 기억인데 혹시 전장에서의 기억인가요? 우석이 묻자 제일은 살짝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전투나 작전 내용은 입에 담지 않습니다. 다만 많은 동료가 돌아오지 못했고 저도 그걸 지켜봐야 했습니다라는 말로 대신합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공유합니다. 한 사람은 육체의 상흔을, 다른 한 사람은 정신적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노년의 어느 시점에서 만나 서로를 이해해 주는 친구가 된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깊어집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우석이 심한 감기에 걸려 고생합니다. 이틀간 버스를 타지 못하고 집에서 몸져 누워 지냅니다. 제일은 그 사실을 몰랐지만 우석이 나오지 않으니 궁금해집니다. 며칠 후 우석이 기운 없는 모습으로 버스 정류장에 나타나자 제일은 놀란 표정으로 다가갑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많이 편찮으셨나 봅니다. 네, 좀 심한 몸살이 왔습니다. 약 먹고 집에서 쉬었는데 이제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우석은 아직도 기운이 없어 보입니다. 다리 절뚝거림이 더 심해진 듯도 합니다. 버스에 탔지만 이내 현기증을 느끼는지 어지럽네요라고 말합니다. 제일은 걱정스럽게 우석을 살핍니다. 오늘은 무리하지 마시고 제가 대신 약속 장소에 가서 대신 볼일 보고 올 테니 댁에 가시지요. 아닙니다. 그래도 제가 직접 이러다 큰일 납니다. 일단 제가 댁까지 부축해 드리겠습니다. 결국 우석은 제일의 부축을 받아 집에 돌아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주저앉으며 죄송합니다. 괜히 패기 쳤네요라고 말합니다. 제일은 무슨 소리입니까? 이런 때 서로 돕는 게 사람 사는 거죠라고 답합니다. 그렇게 우석은 식사를 제대로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제일은 부엌에서 간단한 미음을 끓여줍니다. 솜씨가 예상외로 능숙합니다. 요리도 잘하시네요. 혼자 사시면서 익히셨나 봅니다. 아, 뭐 독신으로 오래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습득했습니다. 우석은 고맙다며 미음을 조금 먹다가 곧 기운이 들어 약을 먹고 이불 속에 잠이 듭니다. 제일은 집을 정리해주고 우석에게 혼자 지내지 마시고 며칠만 제 빌라에 가서 머무시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합니다. 우석은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아닙니다. 여기가 편합니다. 다만 내일도 약 좀 사다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그날은 제일이 돌아가고 우석은 집에서 조금 더 휴식을 취합니다. 다음 날 아침 우석은 한결 나아진 컨디션으로 일어납니다. 문 밖을 보니 제일이 전해준 약과 간단한 영양식이 놓여 있습니다. 간단히 챙겨 먹고 우석은 휴대폰을 들어 제일에게 전화를 걸어봅니다. 아이고, 미안해서 어쩝니까? 덕분에 많이 나아졌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래도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두 노인은 통화를 마치고 우석은 다시 한번 제일이라는 사람에 대해 생각합니다.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말도 그렇고 이렇게 자상하게 돌봐주다니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노년의 외로움이 깊어지던 때 이런 동년배 친구가 생긴 것이 우석에게는 큰 축복처럼 느껴집니다. 완연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다시 찾아옵니다. 우석과 제일의 우정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둘은 여전히 같은 버스를 타고 같은 시간대에 만나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간혹 노약자석 문제나 소매치기 사건 등이 발생하면 제일이 침착하게 대처하고 우석은 그런 제일을 대견하게 여기며 흐뭇해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석이 제일에게 뜬금없는 부탁을 합니다. 제일님, 요즘 제 교회에서 어르신들 대상 자기방어 교실을 마련해 본다고 합니다. 저한테도 같이 해보자고 제안했는데 혹시 제일님께서 좀 지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요? 저는 따로 자격증이나 지도 면허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옛날에 배운 기술 몇 가지일 뿐이지요. 그래도 이렇게 잘하시는 분이 어르신들께 몇 가지 호신술을 알려주시면 다들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저희 교회 내복 교실이라 하여 무료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제 일은 망설입니다. 본인은 과거 특수부대에서 배운 전투 기술이 있긴 하나 일반인들 대상으로 지도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석의 간절한 표정을 보니 마냥 거절하기도 곤란합니다. 결국 고민 끝에 몇 가지 간단한 동작 정도라면 가르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수락합니다. 그로부터 몇 주 뒤 우석이 다니는 교회 1층 강당에서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호신술 교실이 마련된 것입니다. 우석이 직접 교회 측과 상의해 서재일이라는 분이 간단한 호신술을 지도한다고 광고해 뒀습니다. 예상외로 참석자가 많았습니다. 다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겪을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대비하고자 하는 마음이 커 10명 넘게 모였습니다. 제일은 편안한 복장으로 강당에 들어섭니다. 노인들에게 이론부터 길게 설명하기보다 실제로 쉽게 쓸 수 있는 기술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합니다. 우석이 사회를 보며 이분은 젊었을 때 전문적으로 무술을 배우셨고 여러 실전 경험이 있으십니다라고 간단히 소개합니다. 제일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입니다. 강당에 모인 어르신들은 기대 어린 눈빛으로 제일을 바라봅니다. 제일은 예시로 우석을 파트너 삼아 상대가 손목을 잡았을 때 간단히 빠져나오는 법, 뒤에서 가방을 낚아채려 하면 어떻게 대응하는지 등을 시연합니다. 우석은 조금 어설픈 연기를 하면서도 제일이 가르치는 동작에 따라 움직여보고 간단한 시범을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선제압이 아닙니다. 오히려 침착하게 손목 관절을 비틀어낸다든지 바를 때는 방향을 바꿔 상대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식입니다. 힘으로 맞서기보단 지렛대를 이용하는 거죠. 제일이 부드럽게 설명합니다.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신기해합니다. 실제로 몇 명이 제일과 함께 연습해보는데 생각보다 효과가 좋습니다. 물론 노인이 젊은 강도나 소매치기를 제압하기 쉽지는 않겠지만 갑작스러운 위협 앞에서 최소한 몸을 보호할 방법은 익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석은 땀을 흘리며 제일을 도와 시범을 계속합니다. 다리가 불편하지만 작은 동작 정도는 제일에게 맞춰줄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다들 곧 지칩니다. 1시간 정도 짧게 진행된 교실이 끝난 뒤 어르신들은 환한 표정으로 정말 유익했어요 라며 박수를 보냅니다. 제일도 뿌듯하게 웃습니다. 프로그램을 마치고 우석과 제일은 간단히 뒷정리를 한 후 교회 강당 밖으로 나옵니다. 우석은 제일에게 감사합니다. 덕분에 교인들이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저도 재미있었습니다. 정식 지도자가 아니라 조심스러웠는데 다들 좋게 봐주셔서 다행입니다. 두 노인은 교회 앞들에 잠시 앉아 휴식을 취합니다. 사방에 푸릇푸릇한 봄 기운이 감돕니다. 새싹이 돋고 꽃이 피려는 준비가 한창입니다. 우석은 벤치에 앉아 오른쪽 다리를 매만집니다. 피곤해서인지 통증이 느껴집니다. 그 다리 여전히 많이 통증이 있으십니까? 제일이 물어봅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참을 만합니다.
예전에는 한 발짝 떼기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걸을 수 있으니까요. 혹시 필요하시다면 제가 알고 있는 재활치료법 몇 가지를 알려드릴까요? 저도 특수부대 시절에 부상자 재활을 조금 배운 적이 있습니다. 오, 그러시면 정말 감사하죠. 그렇게 즉석에서 재활운동 지도가 시작됩니다. 제1은 무릎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근력을 키울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알려줍니다. 우석은 이런 걸 왜 진작 몰랐을까 하며 감탄합니다. 둘은 잠옷 진지하게 운동법을 익히고 우석은 크게 숨을 들이쉬며 와 근육이 살아나는 느낌입니다라며 환하게 웃습니다. 또다시 계절이 바뀌어 어느덧 초여름이 찾아옵니다. 제1은 어르신 호신술 교실을 두어 차례 더 진행했고 반응이 좋아 근처 다른 경로당에서도 비슷한 강의를 부탁받기도 합니다. 우석은 그런 제1을 옆에서 도우며 오른쪽 다리를 조금씩 개선시키는 중입니다. 이 즈음 우석은 지난 삶을 돌아보며 새삼 감사한 마음이 들곤 합니다. 만약 이분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 노년이 이처럼 활기를 띠진 못했을 거야. 이 다리도 조금씩 좋아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도 줄 수 있게 됐으니 제1에 대해서도 더욱 궁금해집니다. 그간 여러 이야기를 들었지만 여전히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도시 한가운데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느 다세대 주택 3층에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마침 우석과 제1이 그 근처를 지나가다 보랴 하는 비명과 함께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사람들은 소스라치게 놀라 골목을 뛰쳐나오고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옵니다. 두 노인은 놀란 눈으로 상황을 지켜봅니다. 특히 건물 2층 창문에 할머니 한 분이 갇혀 있어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칩니다. 사람들이 아래에서 나오세요 외치지만 할머니가 몸이 불편한 듯 쉽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소방차가 아직 도착 전이고 소화전도 사용 불가 상태인 듯합니다. 어쩌지? 큰일이군요. 우석이 다급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제1이 즉시 주변을 살핍니다. 2층이라면 옆집 창문을 통해 건너갈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결심한 듯 인근 상인에게 외칩니다. 죄송합니다만 혹시 옆집 건물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상인이 네, 저쪽 계단문이 열려 있을 거예요 라고 답합니다. 제1은 우석에게 혹시 저 혼자 갈 테니 기다려 주시죠라고 말하지만 우석은 기어코 저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나섭니다. 다리가 불편하지만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노인은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환풍기를 사이에 두고 아래를 내려다봅니다. 불이 난 건물과 옥상이 맞닿아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건너갈 수 있을 만큼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2층 창문이 아래로 보이고 할머니가 그 안에서 연기를 피하려고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저기서 계단으로 빠져나오지 못했나 봅니다. 제1이 이를 악물고 주변을 탐색합니다. 우석은 땀을 흘리며 현장을 살핍니다. 정말 목숨이 위태로워 보입니다. 선택의 여지 없이 제1은 난간을 타고 조금씩 옆 건물로 접근합니다. 우석은 아래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주변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누군가 담요나 매트리스 같은 것 좀 가져다 주세요. 혹시 떨어지면 받아야 합니다. 주변 상인과 행인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제1은 좁은 난간 위를 가볍게 걷습니다. 마치 늙은 고개사처럼 균형 잡은 모습이 범상치 않습니다. 그는 2층 창문에 가깝게 접근해 손을 뻗어 할머니에게 말합니다. 할머니, 제 손을 잡으세요. 여기로 나오셔야 합니다.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할머니는 겁에 질린 목소리로 나 못 내려가요. 무서워요. 라고 외칩니다. 제1은 침착하게 걱정 마세요. 저를 믿으시면 됩니다라고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창틀을 잡아당겨 조금씩 열고 연기 속에서 할머니 손을 잡고 끌어냅니다. 옥상과 창문 사이에는 약간의 높이 차이가 있어 제1이 몸을 더 기울여야 합니다. 조심하십시오.
밑에서 우석이 소리칩니다. 제일은 할머니를 살짝 안고 난간으로 옮깁니다. 굴러떨어지면 큰일이기에 필사적으로 벽을 잡아 균형을 유지합니다. 허리나 다리에 무리가 가지만 다행히 한 번에 성공합니다. 할머니는 제일 품에 안겨 간신히 난간 쪽으로 옮겨집니다. 주변에서 불안하게 쳐다보던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곧이어 소방대원들이 도착해 직접 사다리를 연결하고 제일과 할머니를 안전히 구조합니다. 우석은 땀을 뻘뻘 흘리며 지상에서 그 장면을 본 뒤 안도합니다. 할머니는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고 기도 문제 정도만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저 노인분 대단하네. 자칫하면 둘 다 떨어질 뻔했는데 라며 놀라워합니다. 제일이 땅으로 내려왔을 때 우석이 달려와 그를 부축합니다.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숨이 차네요. 하지만 할머니가 안전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주변 소방관도 제일에게 대단합니다. 노인분이 그런 기민한 동작을 하고 감탄합니다. 우석은 또다시 제일이 평범한 노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실감합니다. 특수부대 시절의 노련함이 자연스레 몸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화재 사건 후 지역신문에 작은 기사가 실립니다. 용감한 시민으로서 한 노인이 2층 화염에 고립된 여성을 구해냈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제일은 이름을 굳이 밝히지 않았습니다. 우석이 기자분이 당신 이름 묻던데요. 했지만 제일은 그냥 노인 A라고 하면 됩니다. 드러나고 싶지 않아요라며 사양했습니다. 어느새 주변에서 제일과 우석의 이야기가 조금씩 퍼집니다. 버스 기사들도 예전에 소매치기를 잡은 분 아닌가라며 알아보곤 합니다. 몇몇 승객들은 그들을 보며 안심하는 분위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노인 두 사람이 맡는 역할이 커진 것입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 무더위가 찾아오는 시기. 어느 날 우석은 이상하게 열이 나고 몸이 예전보다 더 피곤해집니다. 병원에 가보니 단순한 열감기가 아니라 폐렴 초기 진단을 받습니다. 다리에 이어 폐까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의사는 입원 치료를 권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우석은 한동안 입원 생활을 해야 합니다. 제일은 날마다 병실을 찾아옵니다. 대신 우석과의 버스 동행은 당분간 중단되었지만 병원에서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병실에 앉아 서로 예시 이야기를 나누고 의사와 간호사들한테 저분은 제 친구이자 지인입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우석이 호흡기 치료를 받고 주사바늘을 꽂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 제일은 마음이 아파집니다. 저렇게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도 스칩니다. 이미 여러 동료를 전장에서 잃었던 기억이 되살아나서인지 노년의 친구까지 이런 식으로 떠나보낼까 무섭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치료가 잘 맞아 떨어집니다. 몇 주 뒤 우석은 건강이 회복되어 퇴원하게 됩니다. 퇴원 날 제일이 직접 휠체어를 끌고 나오며 우석을 맞이합니다. 우석은 표정이 한층 밝아졌습니다. 역시 의학은 발전했네요. 제가 이렇게 다시 걸을 수 있다니. 너무 무리하지만 마시고 당분간 산책 정도로만 활동하세요. 우석은 제일에게 허리를 숙여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합니다. 퇴원 후에도 우석은 재활을 위해 매일 가벼운 걷기, 운동을 합니다. 제일은 꾸준히 곁에서 함께 걸어주며 자신이 아는 재활치료법을 지도합니다. 한 달여간 그런 일상을 보낸 뒤 드디어 두 노인은 예전처럼 버스를 함께 타기 시작합니다. 오랜만이군요, 이 노선. 우석이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말합니다. 제일도 환하게 웃습니다. 그동안 오래 쉬셨으니 이제 다리만 조심하세요. 폐렴은 괜찮으신 거죠? 네, 거의 완치라 볼 수 있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그들을 반기는 건 다름 아닌 운전기사와 익숙한 승객들입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건강 괜찮으십니까? 라는 안부 인사가 오갑니다. 우석은 자신이 이런 따뜻한 관심을 받는 것에 새삼 놀랐습니다. 고립된 삶이라 믿었는데 벌써 주변에 이렇게 인연이 생긴 것입니다. 가을이 오기 전
교회 호신술 교실에서 큰 이벤트가 열립니다. 실외에서 모여 여러 가지 시연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물론 안전하게 시연하되 제일이 간단한 호신술을 보여주고 우석이 도움을 주기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날은 날씨가 맑고 바람이 선선합니다. 교회 앞마당에 어르신들이 돗자리를 깔고 모입니다. 제일이 마이크를 잡고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호신술 교실 시간을 가질 겁니다. 저번에 실내에서 가르쳐 드린 손목 꺾기, 뒤에서 안았을 때 빠져나오는 법 기억하시죠? 이번엔 바깥 공간이니 좀 더 다양하게 시연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박수를 칩니다. 우석이 사회를 보며 제가 조금 도와드릴 텐데 다리가 불편하니 보조만 하겠습니다. 하고 웃음 짓습니다. 시연이 시작되고 한 어르신이 농담 삼아 혹시 강도나 소매치기가 저를 덮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묻자 제일은 제일 중요한 건 침착함과 균형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우석과 함께 상황극을 하며 동작을 보여줍니다. 어르신들도 따라하며 웃고 장난스럽게 움직이지만 모두에게 작은 자신감이 생기는 듯합니다. 강도나 소매치기를 실제로 완벽히 물리치긴 어렵겠지만 최소한 도망칠 여지를 확보하거나 심각한 피해를 막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연이 거의 끝나갈 무렵 두 노인은 웃으며 청중을 향해 인사합니다. 우석은 숨을 헐떡이며 이제 나도 곧 정년퇴직이 없으니 어르신들 사이에서 이런 봉사활동해 볼까 합니다라며 농담하고 제일은 하하 제가 선생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오히려 저를 가르쳐 주십니다라고 겸손히 답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담당 목사가 둘에게 케이크를 건넵니다. 표지에는 두 분 감사합니다라고 써 있습니다. 사람들은 함께 사진을 찍고 작은 축하 파티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우석과 제일은 서로 웃으며 서로가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친구가 되었음을 느낍니다. 그날 저녁 우석과 제일은 버스를 함께 타고 귀가합니다. 창문 밖으로 석양이 비추고 노을에 물든 도시가 아름답습니다. 두 사람은 뒷좌석에 나란히 앉아 피곤하지만 흐뭇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봅니다. 제일님, 우리 처음 만났을 때가 떠오르네요. 그때는 버스에서조차 서로 신상도 모르고 그냥 고개만 끄덕이곤 했는데. 네, 생각해보면 신기합니다. 전혀 모르는 두 노인이 매일 같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인연을 쌓아왔으니요. 인연이라는 게 참 오묘합니다. 제 다리 부상, 당신의 특수부대 과거, 그리고 버스에서 일어난 소매치기 사건들까지 전부 이어져서 지금의 우리가 있네요. 제일은 살짝 창문을 열고 가을 바람을 쐐니다. 저 멀리 도심 빌딩 사이로 하늘이 붉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누군가에게 마음의 문을 연 게 처음입니다. 한평생 혼자 지내며 내일은 아무도 몰라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마음이 놓입니다. 우석님은 제 과거를 들어도 날 이상하게 보지 않으니 말입니다. 우석은 웃음 짓습니다. 세상 누구에게나 과거는 있는 법이고 그게 좋든 나쁘든 현재 우리가 만드는 재료라 생각합니다. 제일님은 이미 많은 일을 해오셨고 지금도 주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잖아요. 더할 나위 없이 멋진 삶이지요. 제일은 부끄러운 듯 웃습니다. 노인에게 멋지다는 표현은 좀 쑥스럽습니다만 고맙습니다. 이윽고 버스가 종점 인근에 도착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야 할 시점입니다. 우석은 늘 그렇듯 제일에게 작은 목례를 하며 내일도 같은 시간에 뵙겠습니다라고 인사합니다. 제일도 네, 내일 뵙죠. 몸 조심하시고요라며 답합니다. 버스에서 내려 우석은 한 손으로 난간을 잡고 천천히 골목길을 걷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절뚝이지만 전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제일은 반대편 도로로 이동하며 뒤돌아 우석을 한 번 더 바라봅니다. 어둑해진 하늘 아래 두 노인은 멀어지지만 그들 사이에는 어느 누구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진한 우정이 생겨 있습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이 모든 광경은
마치 오래된 영화 필름처럼 느껴집니다. 서로 다른 상처를 지닌 노인 둘이 우연히 버스에서 만나 교류하며 각자의 상흔을 치유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어디에나 있을 법한 그러나 결코 흔치 않은 인연입니다. 군 시절의 트라우마를 가진 제일, 그리고 산업재해와 평생의 무릎 부상으로 고생한 우석. 두 사람은 노년에 이르러 서로를 만나 가끔은 다리를 부여주고 때론 마음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인생은 때로 너무 늦었다고 느낄 때 새로운 인연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 인연은 작은 말 한마디와 배려에서 시작하여 서로를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라납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무심히 스쳐가는 노인들이 어떤 사연을 품고 살아가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강인한 의지로 버티고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며 보람을 찾는 과정을 우리는 종종 놓치곤 합니다. 그러나 우석과 제일은 그런 삶을 통해 자신들이 비록 나이는 들었어도 여전히 세상에 필요한 존재임을 증명합니다. 버스에서 불량배가 시비를 걸면 조용히 제지하고 소매치기를 만나면 침착히 잡아내며 위험한 화재 현장에서는 기지를 발휘해 생명을 구합니다. 그 속에서 그들은 서로 의지하며 과거의 상처조차 새로운 의미로 재해석해냅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가을 오후, 노을이 지는 공원 벤치에 두 노인이 다시 함께 앉아 있습니다. 우석은 다리 통증 때문에 식은땀을 조금 흘리지만 제일이 건넨 물을 마시며 천천히 숨을 고릅니다. 괜찮으십니까? 이제는 익숙합니다. 다만 저녁이 되니 조금 저리네요. 제일은 미소 지으며 우석의 다리 상태를 가볍게 확인해 줍니다. 내일은 조깅 대신 가벼운 스트레칭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무리하지 마시고요. 공원에는 낙엽이 바스락거리며 바람에 굴러다니고 아이들은 달리며 놀고 있습니다. 두 노인은 그 풍경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우석이 곁눈질로 제일을 보며 작게 웃습니다. 그렇게 군 시절과 정부 임무 때문에 고생하셨으면서도 이젠 교회 노인들께 호신술도 가르치고 참 삶이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거네요. 맞습니다. 저도 이 나이에 이렇게 버스 타고 어르신들 상대로 호신술을 펼칠 줄은 몰랐습니다. 제일이 농담처럼 말하자 둘은 동시에 웃습니다. 그 후로도 그들은 함께 같은 버스 노선을 타고 정류장을 지나며 사소한 일상 속에서도 특별한 인연을 키워 나갑니다. 다리가 아픈 우석, 마음에 상흔을 간직한 제일. 두 노인은 언제까지고 이 도시를 누비며 서로에게 기댈 언덕이 되어줄 것입니다. 창백한 달이 떠오르는 늦가을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우석은 다시금 다리에 약간의 통증을 느끼지만 이번에는 제일의 조언대로 천천히 숨을 고르며 걸어갑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제일도 비슷한 보폭으로 집을 향해 걸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이 어둑한 골목에 겹쳐집니다. 한 사람은 특수부대 출신의 노인, 다른 한 사람은 공사장 사고로 다리를 다친 노인.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어도 이들은 같은 버스를 타며 또 다른 나날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서로를 지켜보고 도와주며 작지만 큰 온기를 주변에 전해줄 것입니다.